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사실상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2차 영장 집행이 이뤄진다는 관측 속에 전방의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공수처가 어젯밤 대통령 경호처 부서장들로 대상을 특정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YTN 취재로 확인됐던 것처럼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그리고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일반 경호처 직원의 경우에는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내부 결속을 흔들기 위한 경고성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요청했죠. 맞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공문을 함께 보냈습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33 군사경찰대, 55 경비단 등 군 장병들이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공수처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국방부가 사전에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절을 지키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영장 집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경찰력 동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 그리고 마약 범죄를 소탕할 수사대까지 체포에 투입되는 것은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얼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서 경호처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SNS에 공수처에 체포되면 일방적인 신문에 답해야 하고 그 내용도 공개되지 않을 거라면서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자유롭게 견해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지로 좌절된 만큼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 와해를 노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호처 지휘부가 잇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오늘도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죠. 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인데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향한 충성도가 높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고요. 앞서 3차 소환까지 응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차 소환 요구에 응해 주말 사이 2번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오늘 세 번째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 이번 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좌절된 만큼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의 와해부터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경호처가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도 방해할 경우를 대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은 경호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경찰이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들고 관저로 가서 김 차장과 윤 대통령 모두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경호처 흔들기 전략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고 양측이 처음으로 만난 건데요. 특히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제주항공에 불행한 사건이 없었으면 제가 좀 더 빨리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또 제1야당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기를 위해서 정부는 지금 올해 예산에 40%를 1사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중에 좀 조기 집행을 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민생, 경제, 그리고 통상 분야 등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정협의회를 활발하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그 민생 법안들, 예를 들면은 조세 제한 특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특별법, 그 다음에 전력망법, 그 다음에 고준위 방패장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속히 통과됐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그 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야가 논의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특검법안 관련된 부분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표님께서 그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 오면서 좀 외람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좋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그런 말을 한번 되새기면서 왔습니다. 그 국회나 정부나 결코 그런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안정을 드리고 그다음에 편안한 그 일상을 갖다 되돌려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를 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여야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님 민주당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서와 안정이 구축이 돼야 우리 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야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긴 한데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무질서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걸 막는 게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를 챙겨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우리 대행께서도 매우 강조하고 계신데 이 경제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닙니까? 전국이 안정이 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좀 국정 안정에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뭐 힘드신 거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비공개 회의도 잠깐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최상목 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접견 내용 모두 발언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민생 안정과 법 질서 유지 그리고 특검 법안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더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이 며칠 안에 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저 앞에서는 추위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네, 오늘도 관저 앞에 사람이 많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아침 7시쯤부터 나와서 관저 앞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입김이 나오고 또 아까는 눈이 내렸었던 추운 날씨인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고 조만간 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추위를 무릅쓰고 며칠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참가자가 더 많아졌고 이곳 관저 앞을 통행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한강진역 앞 6교부터 한남초등학교 뒤편까지 500m 정도 구간에서 탄핵 찬반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강진역 앞 6교 쪽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무대를 설치해 부정선거 척결과 탄핵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바로 근처에서는 탄핵 찬성 측도 자리를 지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집회 장소가 붙어 있다 보니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제가 있는 곳에서도 조금 전 탄핵 찬반 양측 시민이 충돌할 뻔해서 경찰이 제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집회 참가자 한 명이 자신과 입장이 다른 참가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허공에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며칠 내로 집행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저 경비 분위기도 여전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관저 주위 경배는 삼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입구에는 대형 버스로 차벽이 형성돼서 관저로 차량 출입이 막힌 것은 물론 안쪽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입구뿐만 아니라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도 버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경찰이 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호처도 경내 곳곳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란 전망에 경호처 역시 관저 경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앞에는 통행로가 확보돼 있어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도로에는 경찰 버스가 추가로 배치돼 두세 개 차선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내일 시작되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꼭 한 달 만에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열리게 되는데요.
내일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과 21일, 오는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변론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심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헌재는 신문할 증인 명단 등 구체적인 심리 계획이 잡히는 대로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탄핵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데다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변론 횟수는 충분하게 보장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기일에는 나오지 않는 건가요? 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내일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수사기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선 정식 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여기에도 나오지 않으면 벌석 재판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기일에선 당사자 불출석만 확인한 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실질적으로 변론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첫 변론기일엔 당사자가 불출석하면서 2차 변론기일만 지정한 뒤 9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진행되는데 첫 준비기일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4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변론 준비 기일에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참석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신청할 증인과 제출할 증거,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를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권과 윤 대통령 측에서 가결 정족수 문제와 신임 재판관 2명의 임명 절차 하자 등을 주장하는 만큼 헌재는 한 총리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토끼몰이식 사법 절차라며 무리한 체포를 중단하라고 공수처와 경찰을 압박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으려 흉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오늘 여야의 분위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무리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일주일 넘게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혼란을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경찰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작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도 읽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조호영 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법정의 실현에 긴 시간이 걸리는 게 법치 선진국이라며 민주당 당수는 이를 활용하는데 왜 윤 대통령에게는 속전속결 토끼몰이식 사법 절차를 강요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가 지연되면서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이 심해지고 국민 혼란도 커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실추된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게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그제에 이어 어제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불법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더 심각한 행위까지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이 같은 제보가 사실인지 윤 대통령이 당장 국민 앞에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특검 법안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야당의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다가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법안과 달리 새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을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하고 수사기관과 인력 모두를 줄이되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특검 법안을 수정했는데도 반대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막아보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거냐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비상의원 총회를 열고 특검법 추진 방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당도 자체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당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지난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탈표로 당내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자체 계엄 특검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법안 초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차 특검법을 내는 상황에서 자칫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외환죄를 특검에 추가해 역풍이 부는 상황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작진 않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접견한 자리에서 외환죄 부분이 헌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우리 국방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2요구를 할 필요 없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마찬가지로 여당도 오늘 오후 자체 특검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인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인데요. 경찰이 지금 경호처의 화기 사용 우려에 대해서 안전이 최우선이다. 인명피해 그리고 유혈 사태가 없도록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화기 등의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오고 또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또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의 직원은 체포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또 체포한 경호처 직원은 호송해서 또 분산시킨 뒤에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3일에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는 현장에서 어떤 체포를 하는 그런 강경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1차 집행보다 조금 더 강하게 시도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 방해 시 체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도 현장에서는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할 시에는 현장 체포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이 하루 이상 장기화할 수 있고 영장 집행을 협조하는 어떤 경호처 그리고 직원은 선처를 하겠다. 그러니까 강한 저항은 삼가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경찰 측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입장을 내고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지침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경호처 간부들에게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줄소와는 경호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자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의혹 제기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4천여 차례에 걸쳐 위반 행위를 해온 북한의 비인도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인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영상에 이어서 육성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통해 북한군 파병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을 교환하자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글로 공개 메시지를 보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생포된 뒤 응급치료를 받은 북한군 포로들은 2005년생과 1999년생, 우리 나이로 20살과 26살입니다. 우리 국정원의 공조로 한국인 통역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이들은 투바공화국 허위 신분증을 소지했고 전쟁에 투입되는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어 치료와 신문을 위해 키이우로 호송된 상태입니다. перший має більше челюстно-лицеве ранення, їм буде займатися наш стоматолог. Другий має поранення, відкрите поранення з переломом нижньої гомілки. 26살 북한군 포로는 지난 2016년부터 저격수 장교로 군에 복무했고 현재 턱을 다쳐 말을 못하고 서면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장교도 포함돼 있어 이른바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북한군 파병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 송환이 가능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귀순을 요청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길래.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글로 북한군 포로 교환을 공개 제안해 눈길을 끕니다.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북한군 포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러시아와 북한 모두 북한군 파병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는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행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기로 막으라고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러한 위법적 지시는 한 차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무력 사용 검토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윤건영 의원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가짜 뉴스라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네,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 사용 독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만 강조했을 뿐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 뉴스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긴데요. 윤건영 의원과 대통령실의 주장은 서로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누가 더 국민들한테 신뢰를 줬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왔는지 보면 누가 지금 거짓말하지? 국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늘 그렇죠. 통상적인 업무였다. 대통령 지금도 비상계엄 자체는 경고였다. 겹을 주려고 했던 것뿐이다. 나는 체포유치자도 꺼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 다 통과되게끔 했다. 라고 했지만 지금 그 장성들과 작전에 투입됐던 사람들은 총을 얻어 쏴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명태균 씨도 얘기를 해볼까요? 명태균 씨 몰랐다고 하는데 최근에 카카오톡 내외에 아는 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연 지금 그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부인해서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알아야겠으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건영 의원의 말이 사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윤건영 의원이 누구한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닌 상황이긴 한데 지금 2차 집행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유혈 사태잖아요. 윤건영 의원 주장대로라면 마치 이것을 부추기는 듯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윤건영 의원이 본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라면 예. 충격적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게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건절을 달아서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을 굳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기자로서 취재한 것도 아니고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얘기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윤건영 의원.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판단을 하시고 있는 와중에 윤 대통령을 점점 더 뭔가 법에 어떤 순응하지 않고 관저에 숨어서 뭔가를 한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쌓음으로써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 관련 재판이라든지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겠다. 아마 그런 심산에서 윤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는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조건절을 붙여서 저렇게까지 충격적으로 국민께 전달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이든 칼이든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까지 가는 것은 대통령실 측이나 경호처 측이나 또 공수처 측이나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그런 지시가 내려지더라도 경호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또 많더라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경호처의 동향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동요들이 있는 거는 같아요. 박정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던 그 배경들만 보더라도 강성파인 김성훈 지금 이제 직무대행에서 경호처장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 강성파는 남고 안에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보호를 생각하는 수뇌부 쪽에서는 이제 떠나는 그런 그림이고요. 지금 들리는 여러 가지 내부 글도 있고요. 글을 지웠다 올렸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한 법 집행이 국가에 대한 공권력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면 공무집행 방해일 수 있다라는 내부 글들이 올라온다는 건 이게 아무리 그 수뇌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김용현 씨의 어떤 그런 측근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 발포라든지 뭐 이제 무기를 쓰라든지 하는 것들이 과연 통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의 많은 경호관들을 본인의 방패막이로 쓰지만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좀 냉정한 생각들을 통해서 아마 내가 왜 이런 불법적인 거에 가담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경호처가 이 지금 나오는 뉴스처럼 뭐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은 일부 몇몇을 빼고는 전체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특검법과 달라진 게 없다. 뭐 이른바 박스가리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상목 대행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들고 와달라 이렇게 여야에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재발의했죠.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 현재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 전국 토론에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호처 내부가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종준 전 처장이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김성훈의 경호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 박종준 전 처장은 이른바 온건파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이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든지 경찰과 어떤 뭐 협상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었는데 사표를 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뒤를 이어받은 김성훈 차장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분은 이제 경호처에서 쭉 30년 가까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즉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은 경호처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를 이끄는 사람은 김성훈 차장인데 경호처 내부의 지휘 방침도 그럼 거기에 맞게 강경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 뭐 간부급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장 집행이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것이냐 그 정의에서부터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 내부가 단일한 입장을 갖고 있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대립에 있어서 경찰 주도로 공격력을 높이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고 대통령 측의 수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정치권에선 경호처 내부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는 사람하고 이광우 그 경호본부장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이 두 사람들은 경찰 출석에도 불응하고 있거든요. 강경 입장을 보이던 두 사람은 지금 경찰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지철이나 장세동류의 그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지철은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차지철은 그 당시에 부마 사태 있을 때 탱크로 밀어버리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 마인드가 있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수리를 해준 게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소통을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온건판이기 때문에 차장을 대행시켜서 강경파들로 밀고 나간다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경호처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뚝이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안에 든 쥐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독 밖으로는 못 나오고 잡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경호처 내부는 흔들리고 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경호처를 좀 내부를 정리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뭐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임했죠. 경찰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진아 본부장까지 이렇게 온건파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김성훈 직무대행, 이광우 본부장, 오늘 경찰 조사도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지금 강경파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온건파로 불리는 박종준 전 처장, 박지원 의원 주장은 내쳐진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쳐졌다는 게 버려졌다고 하기보다는 예. 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한 것이다. 난 여기까지다.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이 말하자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정치적인 책임을 또 져줄 것도 아닌 거를 본인은 아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찰에서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이 게임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걸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집과 아집으로 버틸 수 없는 것이다. 예. 라는 판단하에 경찰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면서 나름대로 법적 책임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김성훈 처장과 그 이광우 본부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강성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는 물러날 것이 없다. 그리고 상향 자체도 강성이고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그 강성파들은 내부 신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신뢰나 신망이 높은 축엔 속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김성훈 직무대행 뜻대로 안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최근에 보면 이제 부장급들 선에서 그러니까 실무의 총 책임자들이죠. 부장급에서 지금 이렇게 강경으로 밀고 가는 것은 내 팀원들과 직원들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가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조금 물론 이제 수뇌부라서 여러 가지로 대기 발령 조치도 하면서 누르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작전에 투입되면 팀원들은 부장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경호처가 지금 말하는 김성훈 처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 브리핑 보니까 이거 장기화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치가 장기화됐을 때 경호처가 이렇게 내부에 좀 갈등이 불거진다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또 의문 제기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명분이라는 측면, 경호처의 명분이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인원도 적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경호처가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물리적으로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이 사표를 낸 것도 물론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경호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인에 대해서 3차 출석 요구까지 오는데 본인이 출석을 안 했을 경우에 체포영장까지 이제 발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태가 더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선에서 끊겠다는 의지 그리고 본인이 사표를 내므로써 온건파인 본인의 입장 즉 공수처라든지 경찰과 협상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계속 출석 요구도 하고 체포영장 지금 신청도 준비하고 이런 상황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경호처 수뇌부 신병부터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서영주 전 대변인 촉으로는 언제쯤 집행할 것 같으세요? 하루 이틀 상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이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된 상황이고 현장에서 바로 이제 그 인신이 확보되면 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를 해놓고 나서 일단 지금 보면 공수처가 국방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대통령실에 보내는 공문들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하고 논의하는 부분이 거의 구상권에 대한 손해배상, 법률적 측면, 그다음에 부상자에 대한 책임까지 다 그쪽에 넘기겠다는 법적 검토가 다 마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굳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어떤 공권력을 강력하게 단호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만반의 채비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나 모레 상관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내일이나 모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촉이 맞으시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며칠 내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긴장감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갑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형사기동대 동원은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찰의 영장 집행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해달라. 왜냐하면 이 안에 폭도가 있을지 누가 아냐 이런 얘기거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확률이 낮은 상황일지를 하더라도 가장 위험한 상황까지 상정을 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공수처가 경찰을 동원해서 영장 집행 나설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주장이고 이제는 대량의 경력을 동원해서 체포에 나설 경우에 정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섞일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대비한다. 대통령실은 정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체포라는 상황에 대해서만 막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또 한 번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예. 체포라는 상황까지 꼭 가야 하느냐. 정치권에서도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수사관들에게 수갑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정치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영장 집행 임박했다고는 하는데 공수처와 대통령 측의 뭐 물밑 협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서 뭐 기소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법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것이고 공권력은 늘 한치도 칠침이 없이 똑같아야 됩니다. 법이 신분과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어떤 많고 적음에 휘둘르면 그게 어떻게 법치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협상, 그거는 본인들의 정치적 주장이고요. 주호영 의원께서 오늘 얘기를 하셨다니 어떤 체포되는 게 격에 맞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가 있으시면 전화를 하세요. 체포되기까지 누가 이 상황을 초래했는지 정말 품격 있고 체면 있고 염치가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 걸어왔으면 이렇게 할지 되겠습니까? 내가 걸어서 출석할 테니 더 이상 밑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은 말끔한 겁니다. 결국에는 체포에 이르기까지 누가 자초했는지를 주호영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유를 하시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한남동 관저 앞도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뭐 법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라 미국 LA 대형 산불 관련 메시지였거든요. 뭐 강한 돌풍으로 진화의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 또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한미동맹 관련 메시지도 있었어요. 어떤 맥락이라고 보세요? 우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처한 저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동맹국의 정상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저런 입장 발표하는 것까지 뭐 막을 그러한 명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곧 일주일 후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일본, 한미일 공조를 추진했었던 윤 대통령. 두 나라의 정상은 이제 퇴장을 하고 윤 대통령만 어쨌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나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입장 표명을 충분히 해야 한다. 아마 이런 판단이 나왔을 것이고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뭔가 소통이 있는 걸로 봐서는 최측근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따른 입장 표명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당연히 저런 메시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 최측근을 관저에서 얼마 전에 만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적은 메시지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또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지금 현재의 내란 사태에 어떤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아직도 대통령이고 외교를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메시지들을 위해서 그런 의미 있는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 메시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죠. 지금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직무라는 건 외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사 구분이 여전히 안 되구나.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여전히 그 망상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직무정지를 통해서 하면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망상 속에서 자기가 한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탄핵당했는데 왜 당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같아요. 저런 메시지를 지금 올리는 거는 저는 시점에 아직도 맞지 않다. 예. 아직도 현실적인 그 파악이 안 되는 인지부자 상태가 오래 지속되시는 것 같은데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는 고칠 수 없으나 최소한 본인이 지금 직무가 정지됐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좀 존중을 해달라. 예. 최상목 권한대행의 메시지를 뺏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윤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들이 결국은 뭐 지지층 결집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추이가 다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40.8, 더불어민주당이 42.2% 오차 범위 내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지지율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민심을 오독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 수치에 담긴 의미는 그럼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여론조사 숫자 절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논리적이지 않지만 이 추세라는 거를 보면은 민주당은 뭐 거의 정체 또는 낮아지고 있고 저희 당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는 건 일단 뭐 저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비상한 시국에서 한 달 반 정도 보여줬던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나 거칠고 불안정하고 조급하고 책임감이 없다. 이러한 인식을 국민들께 드리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아마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에 마치 정권을 잡은 듯한 뭐 그런 정치적 우위에 올라섰는데 그때부터 보여준 행동들이 국정을 맡길 만큼 안정감이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냐, 그러한 사람들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정치 관련한 대비를 앞으로의 정치 이벤트에 대한 대비를 다시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준점이 하나 나온 거죠. 조기 대선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고 설령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큰 시사점을 주는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상승 추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의견을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요.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쟁점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맨날 얘기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선 국면으로 이제 이 상황이 넘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에 지금 찬성하느냐 조사 결과와 다르게 나오잖아요. 탄핵에 찬성하느냐는 탄핵 찬성이 매우 높게 나오는데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면 굉장히 계엄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껴있는 대선판에 대한 양당 지지율 구도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다.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여론 아니냐 이렇게 이준석 의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크게 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성과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이게 이준석 의원과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게 반영됐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탄핵이 인용됐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지층도. 국면이다. 다른 그렇죠. 국면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한국 정치를 보면 어떤 정당 대 정당에 대해서 대선이 펼쳐지면 아주 박빙으로 양극단의 세력들이 뭉쳐서 대립합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잠깐 그 정도의 수치로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보수층의 어떤 재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뭉치자.
나는 어떤 그런 결집력이 높은 수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 저는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관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론 수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감이 되거나 구속 수사가 돼서 관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어떤 여론전이라든지 메시지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면 저 수치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고 제가 봐서는 회광반조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 반짝 밝게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런 현상이 당분간 관저에 있는 동안만 지속될 것이고 관저에서 사법 처리가 진행되면 정말 모래성 무너지듯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을 노리고 있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경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이준석 의원이 어떤 그 상대, 예. 본인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구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정치 리더가 아니에요. 지난번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에 연임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반등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예. 그 요소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이건 정치적인 예. 분석이 더 크지 않냐 그래 예. 봅니다. 어쨌든 이준석 의원 마음은 지금 조기 대선을 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 분석을 보면은 이거는 보수 과표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야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역으로 왜 민주당을 집결하지 않느냐, 진보 지지층은 왜 결집하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 숫자의 절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다만 이준석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조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당 지지율하고 이 탄핵 찬반하고가 많이 바뀝니다. 예. 결론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이 민주당 지지율로 잘 가지 않는다. 왜 그 차이가 나느냐?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가 결집해서 그렇다. 일부 구구 세력이 전화를 너무 잘 받아서 그렇다. 이런 정도 논리 가지고는 이 엄중한 시국을 맡아서 국정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여론의 흐름 가져오기 위해서 여야가 지금 여론전을 한창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거칠어지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보수 유튜버들 고발하면서요. 카카오톡에 내란 선전 뉴스 퍼나르는 행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죠. 이를 두고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서 앞으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신고를 받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의 다름 아닙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칠지 아찔할 지경입니다. 네, 가짜뉴스 카카오톡으로 받은 글 퍼나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발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이제 되는 잘못된 겁니까? 가짜 예. 뉴스를 꼭 이 내란이 아니더라도 예. 그 법적 대응을 하잖아요. 뭐 찌라시가 도는데 예. 본인에 대한 허위적인 사실들이 누가 원본을 받아서 계속 뿌리면 그 뿌린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내란죄라고 보는 것 같아요. 내란 선전죄로. 그러니까 이게 법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뭐 구속 요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내란의 죄라는 것은 그냥 허투루 넘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정당화한다거나 예. 마치 내란이 이게 뭐 구국의 어떤 애국심에서 발현됐다거나 하는 그 근거도 없는 얘기를 통해서
선전하고 선동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여론 형성을 왜곡되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슨 뭐 카카오톡 계엄령 얘기하는데 공권력이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고발은 국민의힘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하면 공권력이나 경찰에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안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고발을 한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좀 반응 같은데 내일 안에 어떤 씨는 절대 한치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내란죄가 왜 형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근고 외에는 처벌 수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는 그런 계기에서의 발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잠시만 국회를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 열렸는데요. 국정원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보위원회를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국정원은 일단 첫 번째로 북한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시하며 트럼프 진영의 시선을 끌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크루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이 300여 명 그리고 부상이 2,700여 명으로서 사상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는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면은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병사들은 막연하게 입당, 노동당 입당이 되겠죠. 입당 그리고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사실도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서 북한군 2명 생포와 포로 진술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 2명은 정찰 총국 소속의 전투원 2,500명이 파견되었는데 그때 동시에 동반해서 파병된 것으로 소속이 확인되었고 두 번째로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이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함구에도 북한 내부입니다. 북한 내부의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인 가운데 파병군 가족들은 노예병 그리고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걱정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에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국이 파병국 가족의 식량 그리고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이 됩니다. 여기서 당국은 북한 당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작년 말 개최한 8기 11차 당준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를 뒷받침할 인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외무상으로는 최선희, 국방상 노광철, 총참모장 리영길을 당 정치국 위원회 성진 모임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관계 공과 차원에서 관련 간부를 전진 배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직책 변동은 없지만 대미, 대남 담화를 수시로 발표하며
김정은 복심 역할을 수행 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 경제적 반대급 확보에 매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북한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고 박선원 간사께서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 관련 한두 개만 추가하겠습니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관심 끌기다 하는 점, 김정은이 화상 감시 체계를 통해서 지시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었다고 하는 점이 새로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예년 수준의 동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의 결과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에 대해서 보도의 내용과 양이 많이 줄었고 내용도 밋밋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김정은이 지난해에 어떠한 그 정책 성과도 못 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미국과 관련된 보고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서 압승을 했고 공화당이 우위인 의회의 구조를 활용해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충성파로 인선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두 개의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외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중국 견제,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이라는 요청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해왔던 한미, 바이든, 윤석열 정부 사이의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장래가 불확실하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만큼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다음 미국과 북한 관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트럼프 스스로 과거에 북한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제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 또 충성파인 그레네를 특임 특사로 임명했고 협상론자인 알렉스 웡을 국가안전보장의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핵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고, 인권 문제는 트럼프 일기 때처럼 북한 인권 문제는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의원님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 쪽에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의 국가정보원의 직무, 형법상의 내란, 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배포가 정보의 산차례도 없었고 12월 3일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기에 국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원장은 이에 대해 역량과 인력이 없었다. 국내 정보 업무를 할 수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유사한 답변이 반복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그 외에 홍장원에 대해서 본인이 이 사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원장이 홍장원에 대해 사표 수리를 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홍장원이 야당 대표에게도 이 체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표를 요청해서 대통령실에 요청해서 수리했다라고 한 말을 하였고, 홍장원 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렇게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계기에 해당 다른 고위직은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내일 봅시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내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답변을 줄이면서 내일이나 모레 있을 국정조사 특위에서 말을 하겠다. 또 본인도 피의자이자 참고인으로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정보위에서는 상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 하나만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홍장원 차장을 사표를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 때문에 사표를 요구한 게 아니고 홍장원 차장이 계엄 이후에 찾아와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를 하게 되었는데, 조태용 원장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같이 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서 사표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가 아니고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는 건의에 대해서 사표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홍장원 차장이 계엄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과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은 사실, 그리고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말았느냐에 대한 질문, 보고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조태용 원장은 직접적으로 바로 받은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최초 정보위원회 실에서 저와 야당에 있는 김병기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 차장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국정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네,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는 공소장에 나온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국정조사 특위에서 많은 8차례 이상의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홍 차장과 국정원장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보위 브리핑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화면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북한군 파병 그리고 트럼프 2기 북미 관계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윤희석 전 대변인 나와 계신데, 조금 전에 카카오톡으로 가짜 뉴스 퍼나르는 거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있었는데, 그럼 일반인 카톡 다 들춰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예민한 시국에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얘기대로라면 일반의 통신을 검열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과거 박정희 체제에서 긴급조치, 유신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면 잡아갔던 그런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윤규 의원의 발언은 본인이 직접 더 해명을 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보위 브리핑 때문에 시사 정각이 좀 길어졌습니다. 두 분께 좀 죄송하네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 무력 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하는 경우 호송 후 분산해서 조사하는 계획도 세웠다면서 협조하는 경우에는 선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오늘이 경찰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오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화기를 휴대할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제1원칙은 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혹시 경호처에서 중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명피해나 유혈 사태가 없도록 영장을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차 때도 안전상의 이유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전하게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까? 네,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면서 회유하는 전략을 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와 조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 체포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체포한 직원을 호송한 뒤에 여러 경찰서에 분산해서 조사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한 설득의 메시지로 내부 동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하루를 넘어 며칠 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장기간 대응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명확하다면 국회의원도 체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증을 통해 일반 병사들이 동원된 건 확인됐다면서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입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최근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 등 2명을 추가 입건해 모두 52명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미국 서부의 최대 도시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하며 24명이 숨졌지만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혼란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진화에 쓸 물이 부족해지자 정치권 책임 공방까지 거세지며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소 수그러들었던 고온의 강풍 산타아나가 다시 기세를 올리면서 산불은 동쪽 내륙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혼란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나타나자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10,000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We've seen businesses and landlords that use increased demand during emergencies to jack up the price of essential supplies and services, of gas and water, batteries, first aid supplies, construction materials and housing.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스멜트라는 물고기 보호를 위해 물 공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무능한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his is a true tragedy, and it's a mistake of the governor, and you could say the administration. They don't have any water. They didn't have water in the fire hydrants.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관련도 없는 사안을 이번 사태와 연결시켰다며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Well, I call for him to come out, take a look for himself. I don't know what he's referring to when he talks about the Delta smelt in reservoirs. That mis and disinformation, I don't think advantages or aids any of us. Responding to Donald Trump's insults.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받아왔던 멕시코는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관을 파견했고 뉴섬 주지사는 진정한 친구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교를 태우고 있는 산불로 소방용수가 바닥나면서 소방당국이 마지막 수단으로 바닷물까지 퍼나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바닷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방장비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보통은 소방용수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바닷가까지 거리가 멀어서 소방호스로 바닷물을 끌어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소방용 항공기 슈퍼스쿠퍼 2대로 태평양 바닷물을 퍼와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의 화재 진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LA 산불 이재민 지원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할리우드 스타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직접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금을 모금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번 LA 산불이 시작된 곳으로 꼽히는 부촌 팰리세이즈입니다. 지난해 5월에 촬영한 지역을 지난 10일에 다시 찍어 비교한 화면입니다. 번듯한 건물들이 잿더미로 변해 같은 장소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할리우드 스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ome to 236 West Mountain if you are in need or if you want to volunteer. If you want to volunteer your services, volunteer your time, volunteer food, whatever you want. And the people that are working here are all volunteering. 원로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는 부모님이 세운 자선단체에 적십자사 기부를 요청하고 자신도 그만큼 돈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LA 산불 책임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는 미국 정치권에 초당적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This is not a question of blue states or red states, Republicans or Democrats. This is humanitarian, and this is really a major crisis. 미국의 청년 개관 시인 어맨다 고먼은 고향 LA를 위한 헌정시를 발표했고 자기 집이 불탄 페리스 힐튼도 기금 모금에 나서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2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스크주의 얀타르네와 하르키우주의 칼리노베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얀타르네가 러시아가 지난주에 장악한 우크라이나군의 병참 거점 쿠라호베에서 서남쪽으로 약 10km 거리에 있는 마을이고 칼리노베는 하르키우 북동부 마을로 양국군 전선이 형성이 된 오스킬강 서안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9일 러시아군이 이 강을 건너서 서안에 교두보를 구축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잘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SNS X를 통해서 영어와 함께 한글로 적어 이같이 공개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와 교환을 조직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귀환을 원하지 않은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글로 널리 알리고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며칠 사이에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취임식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취임 직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트럼프 당선인.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 will get it solved in rapid order, and it will take me no longer than one day.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며칠 안에 혹은 몇 주 안에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The preparations are underway, but just taking a step back for a moment. But I do, expect a call for at least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So that would be a step. We'll take it from there.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없다면 협상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대화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만남에 참여할 가능성을 묻자 아직 정확한 회동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참전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전장에서 북한군을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 세계를 끌어들여 확전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how do we no longer allow it to escalate in a way that drags in the entire world? We're already seeing North Korea. We've seen grumblings from South Korea. This thing could expand, and that's what we have to stop. 현실적인 휴전 시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휴전을 통해 해법의 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현지 시각으로 9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협상이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강요 없이 우크라이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서방의 안보 보장 약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조만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 브리핑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뭐 다 예상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지만 뭐 무리한 속도전에 나서진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이 경찰 그러니까 공조본과 경호처가 강대강으로 너무 맞서다가 혹시나 어떤 유혈 사태라든지 부상자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일각에서는 경호처에서 이제 무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실 한 집단이 이렇게 무장으로 맞서게 되면 그 다른 맞서는 집단에서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혹시나 모를 또 무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강대강으로 감정이 격화되다 보면 혹시나 모를 불상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유혈 사태가 없도록 이 영장 집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경호처가 어느 정도 이제 와해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시기가 오면 그 시기를 봐서 더 적시에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영장 집행이 하루 이상 더 늘어나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막으려는 어떤 경호처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력면으로는 경찰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마약수사대, 뭐 광수대 포함을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경찰 집단에 다 이제 협조 요청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협조 요청에 따라서 정말 그 인력이 다 편제가 된다면 뭐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경호처도 물론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200명이 이렇게 뭐 스크럼을 짜서 막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경찰 집단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력 사용을 다 이제 차치하고 그 인력 면에서만 비교를 해보자면 경찰이 우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정말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 뭐 하루 이틀 넘어서게 되면 그 많은 인력의 버티기를 감당하기는 경호처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어쨌든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했고,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이렇게 줄을 이어서 스크럼을 하나하나씩 해체를 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스크럼을 해제할 때까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영장 집행 저지하면 이번에 경호처 직원 체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가요? 체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나 이제 공조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그 행위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현행범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 현행범으로서의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이제 열어두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처장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처장을 현행범 체포함으로써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명이라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심리적인 동요를 꾀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경호처에서 처장 체포는 막아설 수 없는 거잖아요. 막아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스크럼을 짜가 막아서는 것도 경호처에서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은 대통령 경호법을 들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그 가족만이 경호의 대상인 것이지 경호처장은 경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장이라든지 차장, 일부 인원들이 만약에 현행범 체포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저지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뭐 불체포 특권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그 공무 수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사례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렇게 공무 집행에 대해서 막아서는 그러한 사례도 사실 드물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나 공조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역시도 불체포 특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는 예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체포에 임하겠다라고 일단 밝히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회의원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물론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이 있긴 하지만 현행범 체포 제외되고요.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들을 맞춰서야만 사실 불체포 특권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스크럼 짜는 경호 인력들 앞에 우리가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현행범 체포가 돼가고 특수공무집행죄 방해죄로 의율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의원직을 지금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임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양지민 변호사도 이제 관련해서 방송을 이제 계속하셔서 조만간 집행이 이뤄진다 얘기를 이제 계속해 왔는데 공수처가 이제 경호처의 협조 요청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말 며칠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마지막 통보를 한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최대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평화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런 의지가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보를 한다 식으로 해서 공문을 이제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더 이상 이렇게 막아서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지 말아라라는 최후의 통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돌려서 해석을 한다면 이제 정말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조치 명령에 불응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경호처 직원은 이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항명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선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쨌든 뭐 지휘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의지는 굉장히 강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공수처도 그냥 일반 이제 공무원 집단인 것이고, 막 입사를 해서 이제 경호처에 들어간 직원이라든지 뭐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조금 심리적인 동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따져볼 점은 좀 철저하게 법적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면
뭐냐면 내가 혹시나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불복종으로 인해서 내가 법리적인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상관의 명령이 정당하고 법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징계도 가능하고 뭔가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 자체가 명백하게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판례를 보더라도 그러한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뭐 항명이라든지 어떠한 뭐 위법사항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지휘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우리가 현행범 체포를 불사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아래에 그냥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없도록 조처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찰에 사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예. 경찰이 입건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에는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온건하게 우리가 입건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경호처 내부에도 이른바 뭐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박종준 전 처장은 이제 사임을 했는데 조사에 출석을 했고, 이진아 본부장도 온건파로 같이 분류가 되는데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김성훈 직무대행 경찰 조사에 불출석했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오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을 뭐 신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면 집행이 이루어지는 당일에 뭐 체포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도 공조본에서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까지는 막바로 들어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어렵겠다라고 한다면 예. 그날 사실상 모든 경호처 인력이 총동원돼서 그 야외에서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네. 그 앞에서 영장을 들고 가서 일부 강경파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성훈 처장이라든지 이런 일부 인원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된다라든지 영장 발부를 받아서 체포를 하게 된다면 예. 그것은 사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머지 경호처 인원들에게는 굉장히 좀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에 체포영장을 2개를 가져가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에 우선해서 일부 처장이라든지 강경파에 대한 영장 집행을 우선하고, 그러면 나머지 경호처 인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쉽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뇌부다 보니까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먼저 이뤄진다면 경호처 대열이 아무래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공수처는 그렇게 계산할 가능성이 높은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적인 메시지로도 우리는 무력 충돌이라든지 유혈 사태 막겠다라고 공조본 차원에서 입장을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수뇌부로 한정할 수 있는 일부 인원에 대한 체포라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들은 계속 하고 있는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출석 통보를 하고 첫 번째 출석 안 했다, 2번째 출석 안 했다라면서 사실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체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겠고, 만약에 발부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현행범 체포를 강경하게 함으로써 뭔가 일부 지휘부에 대한 체포를 보여주기식으로라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순서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이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 현장 2차 그러니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서 먼저 그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 인력이 뭐 몇백 명이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차장 입장에서는 극렬하게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투입되는 경찰 인원들은 그러한 극렬한 저항에 맞서서 체포를 하는데 특화된 인원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러한
그러한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어쨌든 그러한 노하우를 통해서 체포를 적법하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처장 대행이 없어진 마당에 사실상 버티기 전략식으로 같이 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체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차 출석까지 이제 응해서 굉장히 출석에 협조적인, 조사에 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휴대폰 포렌식도 한다고 그러고요. 좀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죠.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일에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강렬하게 이제 맞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가장 또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박종준 전 처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넓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휴대전화에 만약에 유의미한 증거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포렌식을 하면 사실 그 계엄이 선포된 그 당일에 안가로 조지우 경찰청장이라든지 불러들였다라고 지적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또 전 처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증거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 일부 박 전 처장이 알고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모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경찰을 동원한 이런 영장 집행이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그러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제 변호인단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에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내고 있지만 그것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는 무게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의 변호인으로서 이 선임계를 제출한 이후에 그 변호인단 측에서 나오는 입장이라든지 어떠한 문서, 서면의 경우에는 다 수사 기록에 어떻게 보면 편철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 그냥 언론에 이제 입장을 발표한다라든지 이것과는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 의미로서 공수처에 이러한 체포를 좀 막아달라, 그러니까 연기해달라라는 입장을 더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서라도 선임계 제출은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인단 측에서도 공조본 차원에서 지금 뭐 영장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쨌든 강제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선임계 제출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이번에 체포영장 발급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이번에 영장 집행을 할 때 뭐 신분증이라든지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좀 요구를 했는데 이건 적법한 주장입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강제 수사에 있어서 좀 예외를 마련해달라라는 요구로 보이는데요. 적절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혹시나 경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수처 인력이 아니라 뭐 폭도가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라든지 공수처 외에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불사했다라고 한다면 체포 자체도 불법하게 되는 것이고요. 체포를 해서 윤 대통령에게 받는 이야기, 그 진술 전체가 다 증거로 쓰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해놓고 재판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일을 할 리는 만무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분증을 지참하라라든지 얼굴을 공개하라라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경찰 브리핑에서도 안전을 최우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사전 조율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 심한 추위는 없지만 대기질이 탁해졌습니다. 밤사이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눈비도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미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한낮이 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심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잦아드니 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오늘 마스크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츰 그 밖의 중서부 지역과 대구 경북으로도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나쁨 수준 보일 텐데요. 먼지는 내일 오후에 찬바람이 불어들며 중부지방부터 해소되겠습니다. 하늘빛은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과 영서에는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충청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로도 눈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영서에 최고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찬바람이 불며 주 중반에는 반짝 날이 추워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호남과 제주도에는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 건조함이 무척 심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